자, 가격제 원칙이 제일 중요한데요. 어, 요, 올해는 가격제 원칙에서 꼭 한 문제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셔야 되겠고, 가격제 원칙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1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11가지 가격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칙은 최유효 이용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최유용을 전제로 평가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이죠. 그래서 모든 가격 원칙은 최유용과 유의적인 연관을 다 맺게 되는데요. 이 최유효용을 판정하는 토대가 되는 가격 원칙이 예측의 원칙하고 변동의 원칙 두 가지가 있고요. 또 최유효용이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외부적인 조화가 맞아야 하기도 하고 또 내부적인 조화가 맞아야 되기도 하는데 외부 공간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원칙이 경쟁의 원칙하고 적합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원칙이 또 네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균형의 원칙, 기여의 원칙, 그리고 수익 최종 체감의 원칙하고 수익 배분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은 내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내부 공간 원칙입니다. 그리고 요 내외부 공간 원칙이 지금 6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토대가 되는 원칙이 2개가 나왔으니까 8개 원칙이 나왔죠. 요 8가지 원칙은 최유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는 원칙들이고 최유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연관성을 맺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접 연계되는 원칙이 수요 공급의 원칙하고 대체의 원칙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원칙은 반드시 경쟁의 원칙을 통해서만 채용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를 맺더라도 최유효 원칙과는 간접적으로 연관성을 맺는 원칙인데 요 원칙들은 모두 다 이제 채용까지 합치면 11가지 원칙이 다 나왔죠. 근데 이 11가지 원칙은 대부분 다 부동산을 평가할 때만 적용하는 원칙이 아니고 일반 재화를 평가할 때도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요 11가지 원칙 중에 오직 부동산을 평가할 때만 부동산 가격 평가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있어요. 요거는 2개를 기억해 두어야 되네. 부동산을 평가할 때만 적용을 하고 일반 재화를 평가할 때는 적용하지 않아요. 부동산에서만 적용되는 원칙이 적합의 원칙하고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원칙은 오직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적용하는 원칙이고 그리고 채용과 간접적으로 연관성을 맺는 원칙이 수용과 대체 원칙. 이 정도까지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11가지 원칙은 다 중요한 원칙들이겠지만 이 원칙에서 우리 시험에 주로 이제 출제되는 내용은 적합의 원칙하고 균형의 원칙을 구분하는 게요. 90% 출제됐습니다. 90%. 그러니까 10번 시험에 나오면 9번이 적합하고 균형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원칙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도 한 문제를 득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작년에도 가격 원칙이 안 나왔으니까 올해도 당연히 적합하고 균형해서 두 개를 비교하는 걸 문제로 답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필연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걸 워낙 많이 물었으니까 올해는 좀 다른 데서 답을 요구한다면 변동의 원칙도 답으로 요구될 수가 있고요. 또 수익 배분의 원칙도 답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의 원칙도 답으로 요구될 수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원칙, 제가 체크해드린 5가지 원칙을 구분하고 계시면 가격 원칙에서 나오는 거는 한 개 득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빨리빨리 좀 따라오셔라.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수업 끝나면 좀 어디 좀 급하게 가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요. 지금 우리 집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한 3일 동안 막 잠도 못 자고 막 끙끙 앓고 있는데 지금 우리 둘째 때문에 지금 수업 끝나면 바로 경기도로 내가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없으면 일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늘 야간 수업을 못 할 것 같은데 그 야간반 좀 아시는 분들한테 내가 문자 보낼 틈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야간반 아시는 분들한테 연락되신 분들 연락하셔가지고 오늘 야간 수업은 못하는 거로 휴강을 하고 5월 2일 날 제가 빈날이 있으니까 그날 야간 수업을 대체하는 거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줘요. 아는 분들한테. 알았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자, 빨리빨리 따라와요. 채용은 우리나라 감평규칙에 규정된 용어는 아니고 일본 감정평가에 규정된 내용인데 시험에 될 근거가 없으니까 자주 나오지는 않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 개념 정도는 알고 가야 되겠네요. 최유효용은 우리가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 토지를 최고로도 이용하고 최선으로도 이용하는 겁니다. 최고로 이용한다는 것은 토지에서 장래에 발생할 이익을 최고가 되도록 장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토지를 이용하는 게 최고 이용이고 최선의 이용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모두 어울리게 토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물리적 채택 가능성을 가지고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법률 측면에서는 합법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또 합리적은 현재의 내 토지를 활용하고, 그리고 물리적 채택 가능성은 토지의 물리적 여건에 맞게 건축 활동을 수행하면서 토지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장래 이익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토지를 이용한다. 이렇게 네 가지가 모두 어울리게 이용하는 걸 채용을 하니까 이 개념으로는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용을 판정하는 토대가 되는 원칙이 예측과 변동 두 개가 있었죠. 예측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은 장래의 정확한 예측에 좌우된다는 것. 그 감정평가서가 정확하게 장래 상황을 예측하면 가격도 올바르게 평가되지만 장래 동향을 면밀히 예측하지 못하면 가격도 왜곡되게 평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 예측의 원칙은 수익 환원법에 근거가 되고요. 수익 환원법이 장래 이익을 환원해서 가격을 평가하니까 이익을 정확히 예측해야 되겠죠. 수익 환원법의 근거가 예측의 원칙이고, 또 장래 동향을 분석하는 건가, 이 장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한다면 가격도 올바르게 예측된다는 거다. 이런 근거가 되는 원칙이 예측의 원칙인데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참고로 알아두면 좋고. 자, 이제 세 번째 요거 알아야 됩니다. 변동의 원칙. 제가 책까지 들었잖아요. 변동의 원칙, 그죠? 이 변동의 원칙은 변화한다는 거죠. 가격이 계속 변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무수히 많은 가치 형성 요인에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그 가치 형성 요인이 변화함으로 부동산 가격도 계속 변화한다는 것. 그런 원칙이 변동의 원칙이에요. 말 그대로 변화한다. 그래서 가격은 계속 변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평가할 때는 항상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지 기준 시점이 미리 확정돼 있어야 돼. 그래야 가격이 올바르게 평가되겠죠. 그리고 또 거래 사례 비법을 적용할 때는 시점 수정 자격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가격은 올바르게 평가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의 원칙이 시점 수정이 필요한 근거가 되고 기준 시점을 확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 포인트예요. 이걸 기억해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원칙이 지금 네 가지 원칙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먼저 기회의 원칙. 이 기회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은, 그러니까 전체 부동산 가격은 그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들, 그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부분들의 기여도를 합쳐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제 기여의 원칙이라는데요. 이 기여도를 합친 것이 전체 가격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여의 원칙이라고, 이 구성 부분이 수익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제 구성 부분에 추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면 바로 구성 부분에 추가 투자 여부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여의 원칙이 추가 투자 판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원칙입니다. 이 추가 투자 판정 기준이 되는 원칙, 이 원칙이 수익 최종 체계 원칙하고 기여 원칙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알아두면 좋죠. 그리고 다섯 번째 내부 공간칙의 수익 최종 체감 원칙. 수익은 일정 지점까지는 점차 증가해 가다가 최종 어느 지점 이후부터는 체감하니까 수익 최종 체감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한대까지 수익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일정 지점까지는 수익은 계속적으로 증가해 가요. 그러다가 어느 지점을 딱 지나고 나면 수익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점차 감소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최종 체감인데 요 지점이 지금 이제 수익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점이죠. 이윤이 극대화된 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토지 이용할 때서 배운 거, 이윤이 극대화되려면 한 개의 수익과 한 개의 비용이 일치해야 된다 그랬다, 그지? 그러니까 한 개의 수익과 한 개의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까지는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되겠죠, 그죠?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럼 요 지점까지는 이제 신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수익을 극대화시키겠죠. 근데 신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제 이윤이 극대화된 이후부터는 수익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감소하니까 무작정 신규 투자를 늘려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요 이윤 극대화 지점 이후부터요 추가 투자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익 최종 체감 원칙도 추가 투자 판정 기준이 되는 원칙이 바로 수익 최종 체감 원칙이 되겠는데, 좀 전에 기회의 원칙도 추가 투자 판정 기준이 되고 수익 최종 체감 원칙도 추가 투자 판정 기준이 되죠. 그래서 추가 투자 판정 기준이 되는 원칙이 수익 최종 체감하고 기회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기회가 되면 상당히 유리한 게 많겠죠. 여기까지는 좀 첨가해서 기회해 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원칙인데, 자, 여섯 번째 원칙, 수익 배분 원칙은 기획을 해야 될 원칙이라고 했죠. 내가 별 그려놨다. 수익을 배분한다는 건데요.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 수익은 여러 가지의 생산 요소가 투입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고 거기에 이제 경영을 첨가하면 생산의 4요소가 되거든. 그러니까 자본이나 노동이나 경영이나 토지와 같은 여러 가지 생산 요소가 투입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게 되죠. 그럼 이런 생산 요소의 투입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이 수익을 토지가 아닌 토지 이외의 자본이나 노동, 경영 이런 토지 이외의 다른 생산 요소에 먼저 수익을 배분합니다. 토지 이외의 다른 생산에 먼저 수익을 배분하고 만약에 잔여 수익이 있다. 남는 잔여분이 있다면 그 잔여분이 최종적으로 토지에 배분된다는 것. 이런 원칙을 바로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토지에는 최종적인 잔여 수익이 배분되는 거고요. 다른 생산에 먼저 수익을 배분한다. 그래서 수익을 배분하니까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데 이 토지는 수익을 먼저 배분하지 못하도 이동될 수가 없어요. 그죠?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있으니까. 근데 자본이나 노동과 경영 같은 생산소는 자신의 몫을 먼저 배분하지 못하면 다 이동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동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죠. 근데 토지는 부동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동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동 가능한 생산소는 먼저 수익을 배분해주고 이동될 수 없는 토지의 잔여 수익을 최종적으로 배분하겠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수익 배분의 원칙이 성립하는 근거는 부동성 때문이라는 뜻이죠. 그죠? 토지의 잔여 수익이 최종적으로 배분되는 이유가 부동성 때문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수익 배분의 원칙은 잔여법에 근거가 되는데 나중에 수익하는법에 다음 주에 가면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 중에서 토지와 건물이 같이 구성된 복합부동산이 있죠. 토지하고 건물이 구성된 복합부동산에서 토지에서 발생한 순수익이 얼마냐, 건물에서 발생한 순수익이 얼마냐, 이 토지와 건물의 각각의 순수익을 계산해내는 방법이 잔여법입니다. 그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가 이제 수익 배분 원칙인데 이 잔여법이 건물 잔여법도 있고요. 그리고 토지 잔여법도 있고 또 부동산 잔여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부동산 잔여법은 이제 수익을 토지하고 건물로 나누지 않는 건데 이 건물하고 토지 잔여법은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배분을 하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이 복합부동산에서 건물에서 연간 6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토지에서 4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해서 1년에 복합부동산 전체에서 총 1억의 순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말이야. 근데 이 중에 이제 건물에 남는 순수익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게 건물잔여법이에요. 그럼 건물잔여법은 복합부동산 전체 수익 1억에서 토지 수익 4천을 먼저 배분해 버리니까 건물에 6천만 원 수익이 남죠. 이렇게 해서 건물의 순수익을 구한다. 이게 건물잔여법이고요. 토지잔여법은 토지에 남는 잔여 수익을 구해야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복합부동산 전체 수익 1억에서 건물 수익 4천을 먼저 6천을 먼저 배분해 버리니까 토지에 남는 잔여 수익이 4천만 원 남았다. 이렇게 해서 토지의 수익을 구하는 게 토지잔여법인데 이 잔여법의 원리가 수익 배분 원칙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발생한 총 수익 중 건물에 먼저 수익을 배분하니까 토지의 잔여 수익이 얼마나 남았죠. 이거하고 부동산 발생한 총 수익을 다른 생소에 먼저 배분하니까 토지의 잔여 수익이 얼마나 남는다. 원리가 똑같다는 거다. 그래서 이 잔여법의 근거가 되는 원칙이 수익 배분의 원칙인데 이것도 충분히 오래 그죠? 한 문제로 당연히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요거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가격 원칙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 시험에 90% 답으로 요구되는 게 내부 공간 원칙에 보면 균형의 원칙이 있어, 그지? 내부 공간 원칙에. 그다음에 외부 공간 원칙에 적합의 원칙이 있는데 이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을 구분하는 게 90% 그냥 답으로 요구됐으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죠? 이걸 비교하지 못하면 한 개 틀릴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반드시 이거는 비교를 해서 대비책을 세워놔야 되겠죠, 그죠? 균형의 원칙은 내부와의 조화를 강조하는 원칙이다, 그지? 그러니까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구성 요소끼리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최적 배합이 이루어질 때 유용성이 높고 가치가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와의 조화를 강조하는 겁니다. 부동산 내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거고 적합의 원칙은 내부가 아닌 외부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외부 환경이라든가 또는 주변에 있는 인근 지역이라든가 이런 외부적인 요인의 조화를 이룰 때 유용성이 높고 가치가 높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외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부냐 외부냐가 다르니까 당연히 구분이 안 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은 이 자체 내부에 일단 조화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설계도 잘 맞아야 되고 설비가 부족하지도 않고 설비가 남아돌지도 않아야 되고 건물 자체 내부에 결함이 없어야 되고 또 건물하고 부지가 적응을 잘하고 있을 때 유용성이 높고 가치가 높은 거죠. 근데 이 자체 내부의 설계 상태라든가 설비 상태 이런 것은 이 내부 구성 요소의 조화를 강조하는 거죠. 이런 원칙이 바로
균형의 원칙이다 이 말이야. 내부의 조화를 강조하는 거. 근데 부동산은 자체 내부의 조화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인 요인에도 당연히 어울려야 하는 겁니다. 외부 환경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지역, 이 지역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지역이나 환경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만약에 이게 이 대상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이 주택이라면 주택은 주거지역에 입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주택이라면 주거지역에, 이게 상가라면 상업지역에, 공장이라면 공업지역에 입지할 때 유용성이 높죠. 그래서 인근 지역, 지역에 올려야 되고, 또 이게 주택 같으면 주변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쾌적성이 확보된 시설이 입지하고 있을 때 유용성이 높은 거지. 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장례식장에 입지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주변 환경,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도 올려야 유용성이 높다는 거다. 그래서 외부와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적합의 원칙이야. 그러니까 적합은 외부와의, 균형은 내부의 조화를 강조하니까 이걸 구분하는 게 시험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가지고 내부의 조화가 맞지 않다. 설계가 잘못됐거나 설비가 부족하거나 설비가 또 남아돌아도 안 되고, 그죠? 건물하고 부지가 적응하고 못해도 강가가 생기죠. 이 부동산의 내부에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가지고 기능적 결함으로 나타난 강가가 기능적 강가다. 그래서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강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죠. 그 적합의 원칙은 외부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또 강가가 생기는데, 이 부동산 자체 내부가 아닌 외부적인 조화에 맞지 않을 때,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나 주변 지역에 어울리지 않을 때 생기는 강가가 경제적 강가지. 그러니까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강가의 판단가 되는 거죠. 만약에 A라는 부동산을 우리가 평가하고자 한다. 그럼 이 부동산은 이 지역에 속해 있으니까 이 지역에 밀집하게 받아서 가격이 형성되었겠죠. 그래서 이 대상 부동산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가치 형성력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지역 분석인데, 이 지역 분석을 하게 하는 근거가 지역에 어울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부동산이 적합 원칙 때문이고, 또 지역 분석이 끝나면 이 대상 부동산에 국한을 해서 이 대상 부동산의 개별적인 가격 형성을 분석하죠. 그게 이제 개별 분석인데, 그 개별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대상 부동산 자체 내부적인 조화가 맞아서 가치가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별 분석의 근거, 균형의 원칙, 기능적 평가의 근거, 균형의 원칙, 그다음에 경제적 평가의 판단 근거나 지역 분석의 근거는 적합의 원칙, 내부의 조화를 강조한다, 균형, 외부의 조화를 강조한다, 적합. 아주 중요해요. 자, 이 90%를 요 두 가지 원칙에서 시험을 내고 있으니까 이게 구분이 안 돼서는 한 개 틀릴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외부 건강 원칙의 경쟁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경쟁의 원칙은 부동산은 경쟁 과정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건데, 자, 여기에 지금 1번지, 2번지가 있다. 근데 1번지는 이미 초과윤이 소멸해버리고 초과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2번지에서만 아직도 초과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 이 초과윤이 존재하고 있는 이 2번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지? 필연적으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초과윤 때문에 여기를 찾아가기 위해서 경쟁이 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윤은 경쟁을 야기시키겠죠. 근데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체보다 여기를 먼저 입지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 가야 돼요. 그래서 비용을 계속 더 증가시키게 하다 보면 여기서 발생한 초과윤도 점차 감소해서 결국은 이 초과윤이 소멸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은 형성돼 가는 거죠. 이걸 경쟁 원칙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쟁 원칙, 초과이유는 경쟁을 야기시키고 경쟁은 종국적으로 초과를 소멸시킨다.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 이런 원칙을 바로 경쟁 원칙이라고요. 뭐 용어 속에 답이 있으니까 별로 어려운 건 없고, 그다음에 10번째 수요 공급의 원칙. 앞 시간에도 나왔죠. 부동산은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일반 재화든 부동산이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고서는 가격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일반 재화처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런 원칙을 바로 수요 공급의 원칙을 하는 거야.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 이런 원칙을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을 하는데, 이 가격이 지금 P 있을 때는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요 지점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가격이 P1 정도로 딱 하락을 해버리면 공급자는 이윤이 없기 때문에 요만큼밖에 안 팔려고 하죠. 그럼 공급량이 요만큼 줄었지. 근데 수요자는 또 요만큼이나 사고제해서 수요량은 여기서 요만큼 늘었어요, 그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지만 그 결정된 가격이 상승 하락하면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결정된 가격이 다시 또 역으로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가격의 이중적인 성격이 있었죠. 그걸 앞서가는 우리가 가격 이중성을 한다 그랬네, 그지? 바로 이 가격 이중성의 근거가 되는 원칙이
수요 공급의 원칙이에요. 이 가격 이중성의 뿌리가 바로 수요 공급이니까, 그지? 알아두면 좋겠죠. 11번째. 자, 요것도 이제 기억해야 될 원칙이라 그랬네. 마지막 대체의 원칙인데, 이 대체라는 게 대신 선택한다 이 말이야. 대신 선택. A 대신에 B, B 대신에 A. 대신 선택을 대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물건이 있어 지금. 여러 개의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어느 걸 이용하든 만족도가 비슷해. 효용이 비슷하다면 유용성이 효용이 서로 비슷하다면 그 중에서는 비싼 것 대신에 제일 싼 걸 선택합니다. 가장 값이 싼 걸. 당연히 효용이 비슷하면 가격이 비싼 것 대신에 싼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러 개의 물건이 또 가격이 똑같다. 만약에 가격이 동일해. 그렇다면 그 중에서는 만족도가 제일 큰 것, 효용이 높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효용이 낮은 것보다는 효용이 높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낮은 것 대신에 높은 것, 비싼 것 대신에 싼 것. 이게 대체가 이렇다는 뜻이니까 이런 원칙을 이제 대체 원칙을 한다 이 말이야. 효용이 비슷하다면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고 가격이 동일하다면 효용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법칙을 바로 대체 원칙을 하는데 이 대체 원칙이 감정평가 3방식 모두의 근거를 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방식이 원가 방식과 비교 방식과 수익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원가 방식에서 제조단 원가를 구할 때도 대상보험사는 대신에 사례보험사에서 간접적으로 제도라는 걸 구해냅니다. 그래서 대체 원리가 적용되고요. 비교 방식에서도 거래사를 선택할 때 인근지역 대신에 유사지역에서 사례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 원리가 또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수익 방식에서도 순수익을 구할 때 대상보험사에서 직접 순수익을 구하기도 하지만 사례에서 간접적으로 순수익을 구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체 원리가 역시 적용되기 때문에 이 대체 원칙이 감정평가 세 가지 방식 모두에 근거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3방식 자체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게 대체 원칙이니까 이게 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원칙은 이렇게 11가지 원칙이 있어요. 근데 이 11가지 외에 미국에서는 또 다른 원칙이 또 있어요. 뭐 기회비용 원칙이라든가 기회비용 원칙도 있고 그리고 외부성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외부성의 원칙. 그리고 제압 사용의 원칙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원칙들이 이제 미국에서 활용하는 가격 원칙들인데 뭐 우리 시험에 자주 등장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아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의 가격 원칙만 정리해도 지금 머리가 틀릴 지경인데 뭐 미국까지 뭐 알려고 하지 말고 예전에 기회비용의 원칙은 22회 때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회비용 원칙은 22회 때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나중에 그 문제풀이 단계에 문제에 들어있을 거니까 그죠? 그때 가서 제가 설명이 필요하면 해드릴 거고 여러분은 11개 원칙을 다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원칙이 11가지지만 요 11가지 원칙 다 기억해봐야 머리만 복잡하고 그냥 뭐 혼란만 오니까 제가 지금 5개 원칙을 찍어드렸잖아요. 그죠? 요 5개 원칙에서만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알고 이 원칙들이 무엇에 근거가 되는가 그것만 정리하고 있으면 가격 원칙에서 나온 거는 한계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적합하고 균형의 원칙, 그 다음에 또 변동의 원칙, 그리고 수익 배분의 원칙, 대체의 원칙 이렇게 해서 5개 원칙 정리하고 그리고 추가로 추가 투자 판정 기회에 대한 원칙이 2개 있었어요. 기여의 원칙하고 수익 최종 체감 원칙이 추가 투자 판정 기회에 된다. 거기까지 정리하면 아마 뭐 틀릴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가격제 원칙이고 이제 마지막에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 3장인가 넘겨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가야 되겠는데요.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 요즘은 뭐 거의 매년 또 한 문제를 내고 있는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 원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다룬 가격 원칙이거든요. 가격 원칙이 기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가격 원칙은 작년에 안 나왔고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은 계속 요즘 매년 내는데 작년에는 인근 지역의 개념만 나왔습니다. 인근 지역하고 동일 수도권 그 2개의 개념만 내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자체를 비교한 건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자체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지역 분석은 여기에 분석자 앞에 가치 형성요인, 가격 형성요인이라는 단어가 빠졌다고 기억하시면 돼.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지역의 가격 형성요인을 분석하는 작업, 개별 분석은 개별적인 가격 형성을 분석하는 작업이라는 뜻인데, 그지?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있거든요. 지금 요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하면 이게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이 되죠. 근데 이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 대상 부동산은 반드시 어떤 지역에 속해 있다, 그지?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바로 인근 지역이죠. 근데 이 인근 지역이 용도가 한 가지 용도로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대상 부동산이 주거용을 하면 대부분 이 지역은 주택들로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근데 대상부동산이 아파트잖아요. 그럼 여기 이 지역은 대부분 아파트로 이게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으로 대부분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특정 용도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인근지역이라 하는데 지금 이 대상부동산이 이 지역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밀집을 해서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 대상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려면 먼저 이제 이 지역의 어떤 가격 형성 요인들이 대상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해야 되죠. 바로 이 지역의 가격 형성을 분석한다. 그게 지역 분석이라. 그리고 이제 지역 분석이 끝나면 그 지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부동산입니다. 이 대상부동산의 개별적인 가격 형성 요인을 분석하는 작업. 그게 바로 개별 분석이다 이 말이네, 그지? 근데 왜 그러면 이 지역의 가격 형성을 분석하고 이 대상부동산의 개별적인 가격 형성을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지역 분석을 통해서는 제일 먼저 그죠? 요 지역,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요 지역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이 지역의 특성을 먼저 판정해야 됩니다. 지역이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지역의 특성을 먼저 판정하고 또 이 지역에 속해 있는 부동산들이 대부분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느냐? 이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들의 표준적 이용 상태를 판별하는 거예요.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인지 아파트로 이용 중인지 또 상가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표준적 이용이 어떤 이용 상태인지를 판별하고 또 이 지역 내에 속해 있는 부동산들의 대략적인 가격 수준을 판정해내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이제 지역 분석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밝히는 작업이고 이 지역에서 이제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고 이 지역에 속해 있는 부동산은 대부분 다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에 있다. 또 이 지역에 속해 있는 부동산은 대부분 가격 수준이 1억 정도다 하는 게 밝혀졌죠. 그럼 이제 지역 분석에서 밝혀진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의 범위 내에서 이 대상부동산의 개별적인 가격 형성을 분석해 가지고 바로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부동산입니다. 이 대상부동산이 단독주택으로서 최유효용 상태에 있는가를 판정하는 거예요. 대상부동산의 채용을 판정하고 또 가격 수준이 지역 분석에서 1억 정도 하는 게 밝혀졌으니까 이제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개별 분석이라고. 근데 이 개별 분석은 반드시 지역 분석에서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이 밝혀져야만 개별 분석이 돼서 최유용과 가격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럼 반드시 둘 중에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되고 개별 분석을 뒤에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어떤 게도 개별 분석을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개별 분석, 지역 분석은 지역 분석이 이제 지역 전체를 분석과 범위가 넓죠. 그러니까 지역 분석이 넓은 의미에 전체적이고 거시적이면서 광역적 의미의 분석이 되죠. 근데 개별 분석은 대상부동산의 분석이 국한되어 있단 말이야. 그지? 대상부동산만을 분석하니까 부분적이고 국지적이고 좁은 의미의 미시적 관점의 분석이 개별 분석이다. 그런 뜻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인근 지역의 개념하고 도널수의 개념을 물었고 재작년에는 지역 분석은 국지적, 부분적, 미시적인 대비해 개별 분석은 거시적, 광역적 그 넓은 의미의 분석이다. 이렇게 틀리게 나왔고 그 전년도는요.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해야 한다 해갖고 이걸 먼저 한 데서 틀리게 나왔거든요.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 올해 시험에 나온다. 이거 나옵니다. 지역 분석이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밝히는 작업이면 개별 분석은 최유효용과 가격을 결정하는 거다. 요 단어가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가격하고 가격 수준은 다른 말이잖아. 그지? 지역 분석이 이제 지역의 가격 형성을 분석하는 작업인데 지역 분석의 분석할 지역이 인근지역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인근지역은 봐라.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부동산이 직접 속해 있죠. 그러니까 이 대상부동산 가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대상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아요. 이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부동산은 인근지역만 있는 거니까 인근지역 여기에만 속해 있죠. 근데 대상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더라도 대상부동산과 용도와 기능이 똑같고 또 가격 순도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밀접하게 대체 경쟁력이 승립하면서 이 인근지역하고 지역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 있어. 인근지역과 지역 특성이 유사한 지역. 그래서 유사지역이라는데 이 유사지역도 대상부동산 가격 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역 분석에 포함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근지역하고 용도가 동질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은데 나중에 이제 인근지역하고 용도가 같아질 수 있는 지역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는 농지로 이용 중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를 이제 주택을 짓기 위해서 택지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다음에 요 지역은 지금 현재는 공장이 밀수돼 가지고 공업지로 이용 중에 있어요. 근데 주택을 짓기 위해서 공장을 철거하고 주택을 지금 조성하는 중이라 주거지로 이용 중이란 말이야. 바꾸고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는 이건 농지나 공업지로 이용 중이니까 이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인근지역하고는 특성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동일하지 못하죠. 근데 나중에는 여기도 이제 주택들이 조성되면서 인근지역과 용도가 같아질 수가 있잖아요. 용도가 지금 한참 이렇게 다른 용도로 바뀌고 있는 이런 지역을 통틀어 주변 용도 지역이라는데요. 이 주변 용도 지역들도 대상분석 강의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의 분수의 지역은 바로 요 인근 지역뿐만이 아니고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과 주변 용도 지역까지를 포함하는 이 넓은 테두리가 지역 분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전체 범위가 요 타원행으로 형성된 요 전체 범위를 동일 수거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분석의 대상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뿐만 아니고 이 주변 용도 지역까지를 합친 동일 수거권 전역이 지역 분석의 대상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지역은 뭐고? 당연히 인근 지역이겠죠. 자, 인근 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으니까 대상부동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겠죠. 대상부동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또 대상부동산과 용도와 기능이 동일이기 때문에 밀접하게 대체 경쟁력이 승립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 인근 지역이 이 단독주택이 밀집돼 갖고 한 개의 지역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합니다. 인근 지역의 크기는 도시나 농촌과 같은 지역사회보다 훨씬 작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인근지역이 모여가지고 한 개의 지역사회를 형성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인근지역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구성 부분에 불과한 거지 지역사회 자체가 인근지역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근지역은 도시나 농촌과 같은 지역사회보다 작은 개념이다 그래야 돼. 아셨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단독지대에 밀집돼가지고 한 개의 인근지역이 형성이 됐죠. 근데 이게 계속 고정되어 있을 수는 없겠죠. 변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인근지역은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성질을 갖는 거지 고정적이나 불변적인 성질을 지니지는 않는다는 거다. 변해야 가요. 어떻게 변하냐? 5단계를 거쳐서 변해야 가죠. 성장기, 그리고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학이라는 5단계를 거치면서 변해 갑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이 이렇게 5단계를 거쳐서 변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인근지역은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성질을 가지지 이 고정적이나 불변적인 성질을 가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인근 지역도 요 지역도 마치 이게 변해 가는 게 사람이 태어나서 숨을 거두는 과정과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근지역이 변해 가는 사이클을 인근지역의 생애 주기 또는 수명 현상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지금 교재에 인근지역의 생애 주기가 없죠?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저기 앞에 가면 66페이지로 가면 66페이지인가 뭐 페이지는 모르겠다 잘. 그 60 몇 페이지 어디 있지 싶은데 기억에 66이지 싶은데 아이가? 그 인근지역의 생애 주기가 갖고 나와 있는데요. 요 이제 각 단계별 특징을 여러분이 조금은 기억을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죠. 자, 먼저 이제 순서부터 익혀야 돼요. 성장, 성숙, 쇠퇴, 전이, 악각이 순으로 인근지역이 변해 간다. 요 순서를 익혀놓고, 자, 요 지역이 지금 그죠? 단독주택이 밀집이 됐잖아요. 근데 이 주택이 이제 낙후돼서 한 4, 50년 지나면 노후화되니까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낙후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고급주택이 딱 들었어요. 그럼 종전에 이 낙후된 주택에 거주하던 저속계획이 전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나가고 이 새로 건축된 고급주택에 젊고 교육수도 높은 고속이 집중적으로 이주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을 지금 한참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지역이 한참 지금 개발이 되면서 저속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고속이 집중적으로 이주해 들어오는 그런 시기가 성장기라. 그래서 성장기는 지역을 지금 한참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이 이럴 때는 지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죠. 이 시기는 지가 상승률이 최고로 높은 시기입니다. 지가 상승률이 최고가 됩니다. 지가 상승률이 최고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지가가 3번 상승을 보여요. 지가가 3번 상승을 보이는 걸 지가 삼성법칙이라거든요. 지가 삼성법칙. 그 지가가 3번 상승을 한다. 그러니까 지가 삼성법칙에 따라서 지가가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여요. 그러니까
지가가 3번 상승 삼성부치라는데요. 자, 저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지가가 한번 딱 상승해요. 그리고 개발 계획이 발표될 때 한번 상승하죠. 그리고 개발에 착수하면 또 한 번 상승합니다. 그리고 개발이 완료되면 또 한 번 상승해. 그래서 개발 계획이 발표될 때, 개발에 착수했을 때, 개발이 종료했을 때 각각 한 번씩 3번 상승을 보여. 그래서 지가가 이렇게 3번 상승한 것을 삼성자공, 삼성부치라는데 이 지가 삼성부치에 대해서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는 시기가 성장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지가 상승률이 최고가 되는 시기고 이 시기에는 고속형이 집중적으로 이제 들어오고 저속은 전부 빠져나가죠. 주민의 유동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된다 말. 주민의 유동이 매우 활발하다. 그리고 저속형 지역이 고속 지역으로 변모가 되죠. 그럼 무슨 여가지? 상향여가죠. 이 상향여가가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는 시기입니다. 상향여가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이 시기에는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보니까 투기가 개지되기가 쉽죠. 투기가 발생하기 쉬운 국면이고요. 또 이때 거래되는 부동산은 전부 신축 부동산이야. 전부 신축 부동산을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 건축된 건물이니까 그죠? 이 신축 부동산이 거래의 중심을 형성하는 그런 단계가 성장기예요. 그리고 이제 성장기를 지나면 이 지역에 이제 개발이 다 완료가 되거든.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 새로 건축된 고급주택의 입주가 다 끝나요. 그럼 주민도 거의 이동하지 않고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던 것이 최고 수준에서 딱 안정이 됩니다. 그런 시기가 이제 성숙기라. 그러니까 성숙기는 이 성장기 때 가파르게 상승을 보이던 지가가 최고 수준에서 딱 안정됐거나 가볍게 상승을 보여요. 이런 시기가 성숙기라 말이야. 그러니까 성숙기는 지가 수준이 최고가 되는 시기입니다. 지가 상승률이 최고인 시기는 뭐 성장기고 지가 수준이 최고다. 가장 높은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지가 수준이 최고가 되고 지역의 기능도 최고 수준에서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의 이동은 거의 없습니다. 주민의 유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유동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성장기 때 이제 새 건물이 다 거래가 됐잖아. 그죠? 그럼 성숙기부터 거래할 때는 남이 쓰던 걸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숙기부터는 전부 중고부동산이야. 중고부동산이 거래의 중심을 형성하는 단계. 그게 성숙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제 성숙기를 지난다. 그러면 이 건물이 서서히 노화되면서 여기 거주하던 고속기 한두 명씩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제 아주 수준 낮은 저속형이 서서히 이주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지역의 기능도 떨어지고 최고 수준에 있던 지가가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지가가 이렇게 서서히 하락하면서 기능도 서서히 떨어져가는 시기. 그게 바로 쇠퇴기란 말이야. 쇠퇴기는 지가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지가가 하락을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고속형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저속형이 서서히 이주에 들어오죠. 그럼 고속형 지역이 저속형지로 변모가 되니까 무슨 여가지? 하향여가라. 하향여가가 서서히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지역의 재개발도 서서히 시작됩니다. 왜 재개발을 이 쇠퇴기에 시작을 해야 되냐면 재개발은 요때 이루어진 게 가장 좋아요. 요 쇠퇴기 말에서부터 천이기 초, 쇠말 천초, 쇠퇴기 말에서 천이기 초, 요 사이에 재개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쇠퇴기 접어들면 재개발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재개발이 서서히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가도 서서히 하락하고 기능도 서서히 떨어져가요. 그러면서 건물의 유용성이 떨어져가지고 건물의 경제적 내용론수가 거의 종료돼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게 쇠퇴기가 되겠고, 요 쇠퇴기가 인근 지역의 수명 주기가 성장기부터 이렇게 아까지까지 진행이 되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됩니다. 자, 인근 지역이 성장기에서 아까지까지 진행되는데, 이 한 개의 사이클을 형성하는데 몇 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성장기부터 아까지까지 진행되는데, 몇 년? 25년? 어디서 나온 겁니까? 25년은 무슨 근거로? 보통 100년 정도 소요됩니다. 100년. 한 개의 사이클을 형성해 100년 정도 걸고 어떤 학자는 200년까지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 100년 중에서 쇠퇴기만 40년에서 50년 정도를 차지합니다. 4, 50년 정도를. 그러니까 절반 정도 기간을 쇠퇴기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명 주기에서 가장 장기간 지속되는 단계입니다. 이 수명 주기 중 가장 장기간 지속되는 시기가 쇠퇴기다. 알아놔야 됩니다. 이런 걸. 그럼 이제 쇠퇴기를 지났어.
그러면 이 건물에 거주하던 고속이 전부 다른 지역으로 이탈해 나가요. 이제 건물이 거의 이제 철거 직전까지 도래를 하니까 고속은 전부 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나가버리고 아주 수준 낮고 영시한 저속이 집중적으로 이주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지역이 바로 고속지역에서 저속지역으로 빈모가 되어버리는 과도기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 시기를 천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위기는 지가가 세대기보다 더 하락을 하겠죠. 근데 저속중간에 저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입지 경쟁을 펼치다 보니까 지가가 수직적으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저속중간에 입지 경쟁을 하니까 지가가 이렇게 가볍게 상승을 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해가. 그러니까 지가는 이렇게 가벼운 상승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시기가 천위기란 말이야. 근데 가볍게 상승한다는 게 이 바닥권에서 가볍게 이렇게 상승을 하기도 한다는 거지. 종전의 최고수까지 지가가 상승을 보인다. 그런 뜻은 아니다 이 말이야. 쇠뛰기보다 지가가 더 하락했잖아요 이미. 그죠? 근데 바닥권에서 저속층이 서로 입지경쟁을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지가가 가볍게 상승을 보인다는 거지. 종전의 최고수까지 상승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가볍게 지가는 가볍게 상승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가가 가벼운 상승을 보이기도 하고 이 시기는 이제 저속이 집중적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고속이 완전히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하향여가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지역의 재개발도 매우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왜? 재개발이 천위기까지 종료가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천위기까지 재개발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악화기는 오지 않아요. 만약에 재개발이 천위기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악화기가 도래를 하겠죠. 악화기는 이 지역이 완전히 피폐한 거죠. 황폐한 상태로 변해버리죠. 설렘 직전까지 도래되는 빈민촌으로 전락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악화가 되겠는데 요 천위까지 재개발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지역이 다시 개발되는 거죠. 그럼 악화기는 오지 않고 어디로 가? 다시 개발해 주니까 성장기로 다시 되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악화기는 그러니까 지역이 재개발되면 악화기는 오지 않습니다. 악화기가 오지 않고 지역을 다시 개발하는 성장기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근지역은 이렇게 5단계를 거치면서 변해 가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 포인트는요. 자, 성장기는 지가 상승률이 최고라. 왜 성숙기는 지가 수준이 최고라. 그다음에 쇠퇴기는 지가가 하락을 시작하고 하향연화 재개발이 서서히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천위기는 지가가 가볍게 상승을 보이기도 하고 하향연화 재개발이 활발하게 생기는 시기라. 그러니까 여가현상이나 재개발이 시작된다 그러면 쇠퇴기가 되고 활발하다 그러면 천위기가 되는 겁니다. 요 단어를 갖고 구분하는 거야. 아셨죠? 그 다음에 상향여가가 활발한 시기는 성장기, 하향여가가 활발한 시기는 천위기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한 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근 지역의 생애주기였고, 이제 지역 분석의 대상이 인근 지역만 있는 건 아니죠. 유사 지역도 도널수권도 있지. 자, 유사 지역은 지금 대상 부동산이 있어 없어? 없다. 대상 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지만 지역적 특성이 인근 지역과 유사다. 그래서 유사 지역이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일수권은 자, 여기에 인근 지역하고 유사 지역하고 주변 용도지까지 합치니까 가장 넓은 테두리가 완성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 테두리를 동일수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일수권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안 돼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뿐만 아니고 주변 용도 지역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가장 광역적인 범위다. 그러니까 주변 용도지 빠뜨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동일수권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주변 용도 지역은 동일수권의 범위에 포함이 안 된다는 뜻이니까 틀렸단 말이야. 주변 용도 지역까지를 포함하는 가장 광역적인 범위. 그래서 사례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가 바로 이 동일수권이거든.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사례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다. 그래서 사례 수집의 최원방 권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례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를 동일수권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이 감정평가에서 오늘 지금 정리한 부분이 오늘까지 정리한 부분이 기초이론입니다. 기초이론. 기초이론에서 제가 한 2개 정도 예상된다고 했는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지금 정리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차이점. 그 다음에 가격 재원칙 제일 중요한 게 뭐 이번 시간에 나오는 가격 재원칙하고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이거 외에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감정평가 분류해서 구분평가, 일괄평가, 부분평가, 독립평가 비교했잖아요. 그게 지문으로 한두 개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가치의 개념 반드시 나와요. 감평규칙에 기준된 시장가치의 개념, 또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 또 가치
형성 과정에서 그죠? 가치 형성 요인의 개념이라든가 가치 발생 요인에 어떤 게 있는가 그런 것도 알아내야겠고 또 가치와 가격의 차이점은 제가 세 가지 포인트 알려드린 게 있습니다.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면 그 정도로 숙지하시면 기초에서 나온 거는 득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다음 주는 마지막 주니까 진도를 다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다음 주에 남아있는 게 상당히 괴로운 영역이라 가격 공시도는 뭐 공부할 게 없지만 3방식이 엄청나게 까다로우니까 다음 주는 진짜 예습을 꼭 한번 하고 오셔야 됩니다. 3방식만큼은 꼭 예습을 하고 오셔야 좀 원리가 습득이 되면서 좀 정리가 되지. 이걸 예습을 안 하면 진짜 다음 주 머리 아파요. 그래서 죄송스럽긴 하더라도 다음 주에 꼭 예습을 좀 하시고 남은 한 주 즐겁고 유익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히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